현대 독재 정권의 역사에는 전쟁 기계를 구축한 인물들이 그 기계의 실체를 직시하고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적이고 공포스러운 순간이 존재합니다. 이는 러시아라는 국가나 그들 자신 혹은 평생을 바쳐 구축한 체제 모두를 위해 침묵이 더 이상 생존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시점입니다.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에 바로 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크렘린궁을 향해 경고음을 울리는 이들은 런던의 아파트에 숨어있는 반체제 인사나 바르샤바의 안전가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망명 야권 인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군 복무 중인 장성들과 현역 장교들, 그리고 체제 내부에서 훈장을 받은 베테랑들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같은 제복을 입고 동일한 기관에서 승진하며 같은 교리를 믿어왔던 이들이 이제는 크렘린궁이 완전히 침묵시킬 수 없는 방식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군구 고위층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쿠데타나 혁명이 아닙니다. 이는 군 통수권자와 그의 명령을 집행해야 하는 직업 장교단 사이에서 제도적 신뢰가 조직적으로 붕괴하는 훨씬 더 조용하고 위험한 과정입니다. 1000km가 넘는 전선에서 소모적인 유혈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핵보유국에서 이러한 신뢰가 깨질 때 그 여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넘어 그 어떤 전략적 시나리오로도 확신 있게 예측할 수 없는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이는 이 전쟁의 진실을 알고 있는 인물들이 그것을 외부에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태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러시아군이 당초 어떤 목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2020년대 초반의 러시아군은 체첸과 크림반도 사태 사이에 수립된 교리와 대대적으로 발표된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20년간 진행된 개혁 프로젝트의 결실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목표는 서방의 심각한 대응을 억제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이웃 국가를 상대로 단기적이고 신속하며 결정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몇 주 만에 끝날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군대였으나 현재 수년째 지속되는 전쟁에 투입되었습니다. 설계된 군대의 역량과 실제 치러지고 있는 전쟁 사이에 이 거대한 격차가 현재 전체 체제를 분열시키는 균열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균열은 장교단과 총참모부, 군수산업체를 거쳐 크렘린궁을 둘러싼 정치 구조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사실을 가장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사상자 보고서를 읽는 관료들이 아닙니다. 전선을 순회하며 퍼레이드장에서는 완벽해 보였던 부대들이 실제 전장에서는 나무 한 그루의 방어선조차 72시간 동안 고수하지 못하는 현실을 목격한 장성들입니다. 이들은 국방부가 모스크바에 보고하는 내용과 전장의 실제 상황 사이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진실을 상대로 평행 전쟁을 치르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절의 시작은 단 하나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2022년 2월 침공 초기 몇 주 동안 발생한 작전 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력화하고 72시간 내에 키이우를 장악하려던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키이우 북쪽으로 60km에 달하는 러시아 기갑부대 행렬이 고립되고 불타오르며 퇴각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차량의 연료가 고갈되고 보급선이 마비되었으며 해방군으로 환영받을 것이라 믿었던 부대들은 적대적인 전장으로 진입했습니다. 러시아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든 군 현대화 작업의 결과가 왜 나흘 동안의 기계화 진격을 지속하지 못했는지, 정보당국의 예측이 왜 현장 실태와 치명적으로 어긋났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서방 정보기관이 분석한 내용과 노획된 문서, 감청된 통신에 따르면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장비나 전술이 아닌 보고체계의 부패였습니다. 러시아 군부의 모든 직급 사령관들은 실제 사실이 아닌 상급자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만을 상부 보고서에 작성해왔습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면서 정보 건축 자체가 붕괴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군대에 대해 본질적으로 허위인 보고를 받아왔으며 그동안 대비태세 평가서에 서명하고 능력을 검증했던 장성들은 자신들이 조작한 결과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실시간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장성들이 침묵을 깨고 발언하기 시작하자 크렘린궁의 대대적인 숙청이 즉각 시작되었습니다. 침공 첫 달 만에 수많은 장성들이 해임, 체포, 구금되었으며 항공우주군 원거리 항공사령관과 제41연합군 사령관을 비롯해 다수의 국방부 차관과 군수 고위 관료들이 교체되거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쟁 초기 몇 달 동안 최소 12명의 러시아 장성이 전사하는 현대 전사상 유례없는 사상률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하급 지휘 구조의 기능 마비를 보완하기 위해 장성들이 직접 최전선 지휘소로 이동해야 했던 지휘 문화의 결과였습니다. 생존하여 전선 지휘관 보직을 거친 장교들은 이 가혹한 현실 속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문서화하여 공식 채널을 통해 국방부 상층부로 전달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원 지원, 훈련 개혁, 지휘 구조 변경 등의 요청은 나쁜 소식이 최상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관료적 구조 속에서 무산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예부게니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러시아 군사체제 내부의 모순은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프리고진은 정규 지휘계통 외부에서 바그너 그룹이라는 독자적인 군사구조를 구축하여 바흐무트 등 전장에서 정규군이 잃어버린 전술적 유연성과 효과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대중을 향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무능과 부패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의 군사적 효과성이 필요했기에 수개월간 이 유포를 묵인했으나 이는 오판이었습니다. 2023년 6월 프리고진은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하는 바그너 반란을 일으켰고 벨라루스의 중재로 24시간 만에 멈추었으나 크렘린궁의 권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2달 후 프리고진이 탑승한 전용기가 모스크바 북쪽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면서 위기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프리고진의 제거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군사안보 체제의 고위 인사들에게 체제에 대한 충성조차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침묵이 아닌 체제가 결국 자신을 파괴할 것이라면 차라리 진실을 발언하겠다는 군부 내부의 새로운 생존 계산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가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 깊이 있는 뉴스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 군부 고위층이 내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바로 객관적 지표로 증명되는 전례 없는 수준의 손실 데이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인적, 물적 피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강대국이 겪은 군사적 소모 중 최대 규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방 및 우크라이나의 정보 소스, 그리고 러시아 지역별 사망자 명부, 군사 매장 기록,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OSINT 분석가들이 수집한 소셜미디어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교차 검증한 결과 러시아군의 누적 사상자 수는 이미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2월 침공 초기에 투입되었던 원부대들은 수차례에 걸쳐 재편성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일부 전투부대는 사실상 완전히 와해된 후 극소수의 생존자를 중심으로 간신히 해골부대 형태의 재건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비 분야의 손실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러시아군은 수천 대의 전차, 장갑차, 야포 시스템 및 항공기를 상실했습니다. 이러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 군 내부는 박물관 전시품과 장기 보관소, 그리고 냉전 시기 비축물자까지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전선에 공급하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퇴역했어야 할 1960년대 설계작인 T-62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다시 등장한 것은 러시아 방위 산업의 신규 생산 속도가 현대식 인벤토리의 소모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물리적 증거입니다. 전시체제로 전환된 러시아의 군수산업 기지는 극심한 생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방산 생산량이 수치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러시아 내부 기획자들조차 우려하는 대가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정밀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부품의 공급 부족이 상시화되었으며 서방 부품에 의존하던 무기 체계들은 일제히 생산 제한에 직면했습니다. 수량을 최우선으로 맞추기 위한 과도한 압박 속에서 일부 생산 라인의 품질 관리 능력은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국방부문이 러시아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면서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등 장기적인 경제 왜곡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문은 병력 충원 문제입니다. 2022년 9월에 단행된 30만 명 규모의 예비군 부분 동원령은 전투력 확보보다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먼저 야기했습니다. 군대를 떠난 지 수년이 지나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인원들이 대거 소집되었고 일부 부대는 작동하지 않는 장비를 지급받은 채 몇 달이 아닌 단 몇 주간의 단기 교육만 거쳐 최전선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국가가 군인을 전장에 보내기 전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제공하겠다는 군사적 신뢰관계가 대규모로 무너진 것입니다. 이는 군 내부의 사기 저하와 신병 모집의 난항으로 이어졌으며 동원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가족들의 국내 정치적 반발 기류를 형성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장성들은 이 모든 수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상자 보고서에 직접 서명하고 동원 명령을 승인하며 생산 일정과 탄약 비축량, 그리고 훈련 파이프라인의 실태를 매일 점검하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크렘린궁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프로파간다와 실제 전쟁의 궤적이 완전히 이탈해 있다는 사실을 수치로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 사태 이후 공개적인 항명은 곧 숙청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장성들은 군사체제 특유의 제도적 마찰이라는 방식을 통해 크렘린궁의 노선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군부 내부의 균열은 2023년 중반 이후 단행된 고위직 인사 배치 패턴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프리고진의 정적이었으며 푸틴의 비호하에 자리를 지키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결국 2024년 5월 장관직에서 경질되었습니다. 그의 후임으로 임명된 인물은 군사 경력이 전무한 경제학자 출신의 안드레이 벨로우소프였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민간 경제학자를 국방부 수장에 임명한 것은 일반적인 인사 배치가 아닙니다. 이는 군부가 외부의 감시 없이는 스스로의 재정과 행정을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푸틴 대통령의 조치였으며 장성들이 통제권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었습니다. 또한 오랜 충성 선성에도 불구하고 쇼이구가 제거된 사건은 크렘린궁과의 친밀함이 더 이상 안전보장책이 될 수 없다는 경고를 군 전체에 각인시켰습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직위를 유지했으나 그의 작전 지휘권은 반복적으로 침해되거나 우회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을 담당하는 현장 사령관들이 단기 간격으로 교체된 것은 현장 결과에 대한 크렘린궁의 극심한 불만을 반영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지휘구조의 제도적 불안정성만 가중시켰습니다. 군 상층부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지휘관은 없으며 그 어떤 장성도 신뢰하지 않고 군사적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지표로만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최전선에서 복수 교대를 거치며 살아남은 하급 장교들과 부사관들로부터 상부로 흘러들어가는 현장 피드백의 어조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크렘린궁이 관제 언론의 보안제로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는 군사 블로거와 정군 기자들은 일선 부대의 작전 실패, 장비 부족,
지휘관들의 무능을 여과 없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비록 장성들의 직접적인 발언은 아닐지라도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한 군 내부의 광범위한 솔직한 실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신호는 군부의 공개적인 발언이 아닌 현장에서의 작전적 선택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군이 대대적인 공세를 포기하고 종심 깊은 방어선을 구축해 진지를 고수하는 전술로 전환한 점, 공세 기동 대신 소모전에 의존하기 시작한 점은 군사 전문가 집단이 현재 가용 병력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가 무엇인지 스스로 내린 냉정한 결론입니다. 이는 장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의 투표 행위이며 전진 모멘텀과 필승을 주장하는 크렘린궁의 서사에 작전으로서 반박하는 행위입니다. 군사적 공세 능력을 스스로 신뢰하는 군대라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다중방어 요새를 구축하는데 천문학적인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새를 설계하고 건축한 엔지니어들과 기획자들이 바로 매일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 경과를 브리핑하는 장성들이라는 점은 현재 러시아 군부가 직면한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가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 깊이 있는 뉴스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 군부의 제도적 실패와 내부 균열이 전 세계에 전례 없는 안보적 위기감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국가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핵무기 기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쟁 과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핵 신호를 전략적 도구로 반복해서 활용해 왔습니다. 이는 러시아 군사 기획자들이 핵무기 사용을 합리적이거나 파괴적 결과 없이 달성 가능한 수단으로 판단해서가 아닙니다. 핵 에스컬레이션 위협을 가함으로써 서방 국가들의 결정에 주저함을 만들고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군사 지원의 한계를 설정하려는 계산된 억제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서방의 지원이 특정 임계점을 넘지 않도록 관리되는 과정에서 이 전략은 일정 부분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군부 내부의 신뢰 붕괴 시나리오는 핵 통제 체제에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핵 억제 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정치 지도부와 물리적 무기 통제권 사이에 완벽하게 기능하는 인간 체계와 명령 사슬이 필수적입니다. 군사 정세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 평가를 상부에 정직하게 보고하며 에스컬레이션을 방지하라는 명령을 신뢰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정예 장교단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을 전했다는 이유로 지휘관이 축출되고 정치 지도부와 직업 장교단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시스템에서는 핵지휘 통제의 신뢰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 차단 장치와 안전 시스템 자체는 작동할지라도 초기 경보 시스템을 해석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장성들과 핵전력 사령관들이 내부 균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조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서방 방위 산업계와 나토 기획부서, 펜타곤 등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수면 아래에서 가장 심각하게 계산하고 있는 실존적 위험 요소입니다. 이들의 핵심 우려사항은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핵을 발사할 것인가가 아니라 붕괴되고 왜곡된 지휘구조 속에서 오판이나 원치 않는 에스컬레이션을 통제할 능력이 상실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러시아 군부 내부의 위기는 국제지정학적 전반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글로벌 영향력의 핵심 축 중 하나였던 방산 수출 지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남아서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나타난 러시아제 무기체계의 실제 성능을 지켜보며 기존 계약과 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기술력의 상징으로 선전되었던 S-400 방공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의 전술과 서방 무기체계에 의해 반복적으로 무력화되거나 무너졌습니다. P-72와 T-8급 전차 계열은 방산 조달 부서들이 충격을 받을 만큼 대규모로 파괴되었으며 순항 미사일의 요격률과 전자전 시스템의 성능 역시
광고된 제격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무기 거래는 단순한 상업적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비 의존성, 훈련 관계, 정치적 동맹을 형성하는 물리적 결속력입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서 고객 국가들이 서방이나 중국산 공급처로 눈을 돌리거나 도입을 지연시킴에 따라 러시아의 글로벌 안보 영향력과 레버리지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벨라루스를 비롯한 집단 안보조약기구 CSTO 회원국 등 러시아의 남은 공식 동맹국들 역시 러시아의 안보 보장 능력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과 보호를 전제로 군사 교리를 수립했던 이 국가들은 러시아 정규군이 전면전에서 보여준 구조적 한계를 목격하며 자국의 안보적 생존을 위한 독자적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푸틴 대통령과 장성들 간의 상호 불신과 책임 전가라는 권력 내부의 마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비 태세 평가를 조작했던 장성들은 푸틴 대통령이 그 허위 보고를 바탕으로 무리한 작전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은 현장 부대들의 실패가 자신이 부과한 정치적 제약과 일정 압박 때문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체제 내부의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을 만큼의 방대한 책임 소지가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상층부를 무너뜨릴 경우 체제 전체가 붕괴하고 결국 자신들 역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발생하는 상호 확증 파괴적 제도적 마비 상태를 낳고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장성들이 보내는 경고음은 체제 개혁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 구축한 전쟁 기계에 포식당하기 직전의 지휘 수뇌부가 보여주는 필사적이고 위험한 생존 계산입니다. 역사적으로 군사기관이 정치적 상층부와 전장의 군사적 현실 사이에 끼어 진실을 말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내부 개혁으로 치유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조직적 붕괴나 전면적인 구조, 대체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거대한 영토와 자원을 보유한 핵보유국의 특성상 당장 급격한 붕괴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부 균열은 수년간 축적된 후 임계점에서 갑작스럽게 발현되는 특성을 지닙니다. 현재 장성들이 모스크바의 감시망 밖에서 내리는 작전적 결정과 선별적 보고는 크렘린궁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가장 중대한 내부 변수입니다. 러시아 군부는 내부 정치적 생존에만 최적화된 채 외부의 장기적 전쟁을 수행하려다 거대한 현실의 무게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생한 수십만 명의 사상자, 자국 항구에서 밀려난 흑해 함대, 제재 하에서 한계에